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이 끝나고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의 좌파 경제 폭정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없이는 국회로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죠.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강훈식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이전 출연자들보다 좀 젊어지셨어요. 아, 그래요? 더 젊은 정치입니다. 강훈식 의원님하고 최이배 의원님께 토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당의 사정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가죠. 먼저 강 의원께서는 원래 전략기획위원장이셨잖아요. 네, 오늘 아침 9시까지 전략기획위원장이었죠. 예, 왜 교체가 된 겁니까? 교체보다도 이제 제가 사의표명을 한 2달 전에 했고요. 사의표명한 취지는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는 공천 누례에 대해서 공천제도 기획단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보다 일찍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제 역할에 일단락할 수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선 때가 다가오면 총선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이 좋겠다라고 이제 대표님한테 의견도 드렸고요. 당대표가 이런 대목에서 이근영 대표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론조사 비서관을 지냈고 지금은 선거 컨설팅이나 정치 컨설팅을 하는 대표를 원해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총선을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임자까지 본인이 추천하신 건 아니죠? 대표님한테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이제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지역구 관리하면서 본인 출마 준비하면서 총선제도 하면서 또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이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은 드렸고요. 인사 자체는 대표님 몫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외 인사가 이 중책을 맡은 것이 좀 이례적이고 또 일각에서는 친문을 강화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뭐 의미는 없습니다. 네, 전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지난번 우리가 그 20대 총선 때 한국당의 총선 패배의 원인을 소위 진박 간별사까지 나와서 진박 또 뭐 친박 이렇게 간별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레임에 저희를 넣으려고 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에 특별히 더 친문이다 또는 비문이다 이럴 사람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색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최이배 의원께서 뭐 패트 때 감금도 당하셨는데 패스트트랙 때 감금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을 당하셨는데 당내에서도 지금 사정이 편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정책위 의장 문제는 일단락된 거죠? 예, 지금 손학규 당대표께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분을 임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에 해당되는 정책위 의장으로 또 저를 임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 4명의 인선에 대해서 이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님들이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한 것에 대해서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태경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기각되는 내용으로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당 내에 뭐 최고위원들이나 뭐 저 이제 그 정책의장, 뭐 사무총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제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지금 최고위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손 대표 포함해서 지금 이른바 4대 1이라고 해요. 그 사무총장은 손 대표가 임명했지만 거기 최고위원은 아니니까 지금 4대 4인데 나머지 한 명이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수민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장으로서 이제 김수민 의원이 지난번에 선출이 되었고 지금 이제 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요구하는 좀 무리한 그런 주장들이나 이런 거에 같이 하지 않고 오늘 이제 그 안철수계 의원 6분이 정병국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출범시키자라는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이제 본인이 그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혁신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까지만 좀 여쭤보면요. 지금 정병국 의원 쪽으로는 혁신위원장 못 맡긴다, 이게 손 대표 생각 아닌가요?
예, 그 처음에 정병국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거론을 했던 당시는 패스트트랙 전국 이전이었고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중립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거론을 했는데 네. 이제 본인도 거절 의사를 가졌었고 당시에 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이제 원내대표를 자진 사퇴시키고 또 새로 선임하는 예. 과정까지 거치면서 정병국 의원님을 지금 중립적인 인사로 보기 좀 어렵지 않겠냐. 다른 정단계로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네.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외부에서 좀 더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분을 더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예. 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당이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예. 그 김수민 의원이 안철수계인데 예, 안철수계 의원들이 지금 정병국 의원을 이른바 밀잖아요. 예, 근데 손 대표 등에서 반대를 하면 예,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김수민 의원의 입지가 예. 바른정당계 쪽으로 좀 기울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최대한 중립적인 혁신위원장이 나와야 네. 그분이 운영한 혁신위에서 제안을 이제 혁신안을 낼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최고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 분이 운영한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냈을 때 그거 예. 역시 또 뭐 2개월 후에나 뭐 얼마 지나서 혁신안을 받네 안 받네 가지고 또 싸움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출범할 때부터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 원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혁신위가 당의 이제 혁신 방안, 쇄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최고위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손 대표 입장이나 또는 뭐 예. 최이배 의원 입장에서 혁신위가 가동됐을 때요. 예, 뭐 전권이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혁신안을 만드는 과정에 이른바 당권파 예. 개입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물론 혁신위를 만들면은 그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예. 나중에 혁신안이 나오면 최고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더 보완해 달라. 예. 그리고 뭐 수정해 달라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너무 무리한 어떤 제안들을 했을 경우는 혁신위가 그 최고에서 그 부분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잡음 없이 가게 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분을 모셔서 최대한 네. 수용 가능성을 높이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개입하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토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가 뭐 당연히 전 사회적으로 화두입니다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죠. 강 의원님은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는 보시나요? 네,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 경제가 쉽지 않다라고 예. 느끼고 있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무겁게 느낍니다. 하지만 네. 저희가 좀 또 되짚어봐야 되는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브렉시트 또는 전 세계적인 네. 경제의 하향 성장률에 비하면 우리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평균 성장률이 2.9%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들은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예. 저희가 잘 듣고 있고요. 네. 또 그런 수치들을 실제로 어떻게 경제를 좋게 만드는데 치환할 것인가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도 어렵다는 인식은 동의하시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0.4%로 이제 마이너스 기록을 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이제 꼴찌했다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나 KDI가 2.6%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2.4%로 0.2% 낮췄고요. 뭐 이런 전반적인 이제 통계 수치들도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그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를 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아무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더니 저소득자들의 일자리를 잃었고 예. 소득 양극화가 더 커졌다라는 예. 것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정부도 어느 정도의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또 내비치고 있고요. 네. 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소득 양극화 문제인데 이 소득 양극화가
결국은 이제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에서 결국 그 안에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 역시 임금 예. 격차로 벌어진다라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노력을 덜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뭐 정책을 열심히 펼지만 그것이 효과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공정경제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또 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게 없어지고 갑질 문제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결국 중소기업의 이익이 좋아져야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임금이 올라가서 그거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소득주도 근본적인- 성장 자체를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좀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의 조절이나 다른 네. 정책과의 융합 그리고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정경제의 부분에 있어서 네. 정부가 더 많이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정경제 부분에 공을 좀 더 들여야 된다. 이런 네, 지적에 뭐 동의하시나요? 일면 맞는데요. 사실은 좀 저희가 되짚어봐야 되는 건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소위 낙수 효과를 보는 경제를 하자라고 해서 네. 이것에 대한 한계들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해온 것이고 네. 거기에 동시에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 창조경제 그러니까 혁신 성장까지 저희가 세 개의 축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고 보면 지난 정부 내에 해왔던 것들의 체질 개선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체질 개선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또 그것들이 아직 우리가 체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중심으로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소득주도 성장들이 좀 과하게 진행됐던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예. 이후에 성장 여력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뜻이 있는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현재 기조의 큰 틀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보다도 미비한 부분들을 좀 보강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KDI가 또 그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또 제안했던 건 동시에 재정 운용을 좀 더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추경이 좀 시급한 문제이고 네. 그것은 IMF도 9조 원 정도의 추경은 유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의 일정 정도의 조절과 네. 동시에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를 새로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큰 방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자리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두 분 말씀과는 좀 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밝힌 입장 잠시 확인하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발언은 그나마 좀 이제 정제된 것 같고요. 예. 어제 페이스북에는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저도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예, 이런 규정, 이런 진단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이제 2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고용노동부의 이제 실태 보고에도 네. 그런 부작용들을 언급을 했고요. 저는 결국 자영업자들이 특히나 이제 어려움에 빠진 부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비용 부담 늘어나는데 영업은 더 안 돼가지고 예. 뭐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예. 뭐 이런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뭐 익히 이제 뭐 정부 여당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뭐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 정책의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네. 발언들. 저는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인식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이 답답함을 주고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통계치나 뭐 이런 조사들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인식을 공감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앞서 뭐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노력들을 보여주시면 예. 조금이나마
마음으로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되는 경제가 심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되는 것은 실제로 거시적인 수치들은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 자체가 주저앉지는 않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걸 알고 계시죠. 다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냐 이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 수치가 나쁘지 않고 네. 또 이후의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은 오히려 말씀을 무겁게 하시는 게 맞고요. 한국 경제 아직 가능성과 미래가 있고 또 그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지점들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보자라는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야당으로서도 오히려 대통령의 경제를 심리를 위한 경제를 다독거리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뜻을 모으겠다 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지점들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의 지옥 발언은 저는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인 책임의식이 결여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국회에 들어와서 제1야당으로서의 충분한 역할 그리고 살려달라는 절규를 거기에서 북돋움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제도권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토론하고 장을 열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선동적인 발언을 몇 마디 더해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노력은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강의원 말씀해 주신 거 두 가지를 좀 최입의 의원께 좀 여쭤보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발언을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 어렵다는 얘기는 짬짬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우리 경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그다음에 뭐 성과는 나는데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고용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지 아, 대통령이 밝은 미래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지난 2년 동안에 한 29%, 30% 가까이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주유수당이라는 또 제도를 법제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의점 같은 데에서는 이게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으로 거의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하셨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공약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제발 내년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도 진작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 굉장히 뭐 내년 최저임금은 뭐 올리진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만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 외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추경 같은 것이 지금 이제 경기를 바로 부양할 것 같이 막 또 분위기를 띄우지만 막상 지난 본 예산에서 47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을 저희가 했고 그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아서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경을 하면 경기가 부양될 것 같이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현실과에 맞지 않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추경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뭐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한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또 상당 부분 저는 또 동조를 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 문제도 뭐 재난과 안전 때문에 하겠다라고 처음 했다가 또 갑자기 경기 부양,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끼어들어서 뭐 200개가 넘는 추경 사업을 가져왔는데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 예산 잘못 짠 것부터 사과해야 되지 않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 황교안 대표가 책임성이 결여됐다.
뭐 물론 지금 한국당의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말 국민들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안 없이 저렇게 장외투쟁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낳게 하고 스스로 자기 함정, 자기 네. 무덤을 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마치고 곧 들어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뭐 그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튼 여당이 또 들어오게 만드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셔서 국회가 정상화되게 하는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뭐 이제 외교부 그 기밀 누출 이런 예. 것 때문에 또 정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과연 국회 정상화는 언제 될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예. 3당 입장에서도 중재를 하려고 저희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 호프 회동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날만 분위기 좋았다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엊그저께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예. 뭐 말씀을 그렇게 불편합니다. 주시니까 뭐 예.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비론적 시각이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들어온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저희들로부터 사과라는 것이고요.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동물국회로 만들었던 정당이 여당으로부터 사과를 해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과의 이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들이 고발된 걸 취하해달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렇게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바른미래당 또는 저희 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까지 모두가 함께 했던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누가 이 지금 국회를 파행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설득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맞습니다. 드리고 아니 제가 뭐 네. 한국당의 의견을 다 받아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예. 네. 뭔가 그래도 더 한국당에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의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조금은 관용적인 태도로 제1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론 그 요구사항이 무리한 건 저도 인정하고 뭐 받아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그럼 다른 건 뭐가 있는지 또 역제안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정부 여당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참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일단 그 한국당의 요구,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철회와 공식 사과 예. 이 부분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지금 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패스트트랙 처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사과에 대한 부분은 고발 철회까지 어떤 실질적인 액션이 안 나온다면 얼마든지 또 말로는 사과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야당, 제1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역제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의 진정성이란 단어들을 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뭐 유감 정도의 표명, 그 고소의 고발 취하 없이 유감 정도의 표명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받아놓고 또 다음번에 기다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추경이 중요하고 국민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서 제1야당 대표가 지옥이라는 것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진척된 안들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추경 논의 시장만큼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최이배 의원께서도 뭐 그 말씀 중간에 추경하면 경제 살 거라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뭐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KDI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인 IMF가 추경을 해야지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 것이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경제적인 식견 그리고 세계 경제의 기류 그리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OECD 국가들이 대부분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발표됐던 과정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거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와중에 지난 10년이 넘었던 시간들에 대한 체질 개선까지 시도하고 있으니 이게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해나가면서 실제적인 경제를 바꾸고 말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좀 넉넉함을 가지고 수정할 건 수정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야당도 막연하게 이걸 정쟁과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조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실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실사구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추경과 관련한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조금 전에 추경에 대해서 좀 다소 좀 비관적인, 비판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국내외 기관들이 경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들이 재정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추경을 더 늘리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얘기하시면서 또 체질 개선도 얘기하셨는데 이번 추경은 체질 개선하고 전혀 무관한 추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로 그 사회적 재난으로 미세먼지를 이제 규정을 하고 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면서 재난과 안전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가지고 왔었고요. 근데 이제 6조 원이 넘는 추경 내용 중에 재난과 안전 부분은 2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경제와 재난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고 했었죠.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재난과 안전을 이제 필두로 했다가 나중에 추경안이 나오니까 말씀드린 대로 2조 원밖에 재난과 안전 들어가 있지 않고 4조 원은 이제 경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나 뭐 사업인데 거기에도 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10년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뭐 수많은 SOC 사업을 또 추경으로 지금 넣어서 지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서요. 한 69개 사업에 1조 원 정도의 가량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체질 개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엄밀히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여당 입장에서 정부에 좀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좀 늘리자 이렇게 네, 저희는 오히려 더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빨리 우리가 조속히 국회를 열어서 이것들은 빼고 이런 것들은 더 국민 경제를 위해서 살리자고 있으면 같이 넣어서 토론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토론 자체가 지연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서 경제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더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